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2024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12번째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유학을 위해 참고할 사항 네 번째로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 유형에서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얻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English for Second Language, 보통 줄여서 이제 ESL이라고 하죠. 주로 이 비영어권에서 자란 사람이 영어권 학교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세컨 랭귀지인 사람들에게 학교는 이제 학생에게서 공부를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영어 시험이 바로 IELTS와 토플입니다. 영어권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영어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널리 또한 받아들여지는 시험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험 평가 모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와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현실 세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관련적인 그런 실제적인 영어 시험을 제공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IELTS나 TOEFL 두 개가 이제 시험 날짜가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전 세계 어디서든 이제 응시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리젠트 칼리지를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성적을 캐나다에서 토플 시험을 본무로 보고 이제 점수가 되어서 이제 시험을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처럼 IELTS와 토플 이 두 가지 모두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또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가까운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래서 일단 먼저 토플부터 살펴본다면 뭐 당연히 유학을 가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좀 그냥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권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라고 얘기해야겠죠. 북미권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영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CBT다 뭐 PBT다 해서 페이퍼로 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이제 바탕으로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IBT라고 해서 인터넷을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로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은 이제 각 항목당 즉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이 항목당 30점씩이 최종 만점으로서 120점 만점 총점이 12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리전트 칼리지 같은 경우는 신학 석사인 THM 과정이 108점 이상을 요구하고요. 이외의 나머지 과정은 디플로마 과정이든 아니면 MA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일단 9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리젠트 칼리지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다른 대학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이 90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아봤던 몇몇 대학들, 북미권에 있는 대학들을 보더라도 MA는 한 80점 정도면 사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리젠트 칼리지는 90점, 그리고 108점이라는 것은 사실 120점 만점에 12개만 틀려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등급의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는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리젠트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이 토프 요구 사항이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학생에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해력과 작문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적을 매기는 데 있어서 엄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 리젠트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 토프 성적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이제 입학 점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토프 점수를 잘 받는다라고 해서 이 작문 실력이 늘어났냐라는 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플에 대한 높은 점수예요. 토플은 사실 기본적인 능력치만 평가하는 거거든요. IELT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젠트 칼리지의 방침이 2013년에 제가 입학했을 때나 2024년 현재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리젠트 칼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이제 IELTS라는 시험이 있죠. IELTS 시험에는 이제 영연방 국가에 있는 대학에서 보편화된 영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만든 시험이죠. 그래서 IELTS라는 이제 능력 시험이 있는데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9.0 만점으로 0.5점씩 표현돼요. 그래서 뭐 1.5, 2점, 2.5, 3점, 3.5, 4점 이런 식으로 0.5점씩 표현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플하고는 점수 체계, 점수 표기 체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리전트 칼리지는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로서 이 IELTS의 영어 능력 시험을 또한 능력의 척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토플을 좀 더 선호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 같은 경우는 THM이 평균 7.5점이고요. 이외의 나머지 과정은 6.5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의 총점이 6.5인 거예요. 그 6.5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리저널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 6.5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2013년만 하더라도 사실 IELTS 점수 요구는 이제 THM은 당연히 7.5점이었고 나머지는 다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7.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0.5점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IELTS가 굉장히 더 점수가 높다. IELTS나 토플을 둘 다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7점이라는 점수가 사실 토플 90점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토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IELTS 7.0이. 거의 한 100점 정도를 7.0에서 그러니까 IELTS 7.0이 토플의 100점 이상이다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리젠트 칼리지에서 IELTS를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거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여러 차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젠트 칼리지가 이제 7.0에서 6.5로 점수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리젠트 칼리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마 그런 면들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방식은 이제 보시면 토플하고 IELTS가 조금 달라요. 토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순서로 시험이 진행되면서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한순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IELTS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쓰기를 한 다음에 이제 IELTS를 뭐 페이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는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컴퓨터로 거의 최근에는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ELTS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본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예약된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원어민 감독관과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말하기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요. 그래서 녹음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채점을 하고 채점관이 채점을 한 다음에 또 녹음된 것을 다른 채점관이 들으면서 이제 병기하는 거죠.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기에 대한 점수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방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토플도 시험 방식이 한국과 뭐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캐나다에서 봤었을 때가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요, 토플을 그때 당시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시험 보는 날짜, 장소가 열리자마자 그 등록된 순서대로 입장을 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년 전 얘기니까 그냥 '아 그때는 그랬구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장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자마자 자리 체크하고 이제 음량 체크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한 중간 이후에 이제 입장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읽기 시험을 한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듣기를 이제 리스닝을 시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스피킹을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다 주변 소리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면 빨리 예약을 해서 빨리 등록을 해서 맨 앞에 들어가서 읽기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에 듣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전략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 등록을 빨리 해서 먼저 시험을 칠 건지 아니면 좀 등록을 늦게 해서 나중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토플을 봤었을 때는요. 사람이 별로 그렇게 토플을 시험을 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시험 봤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자 자리에 앉으셨죠? 그때 당시에 한 15명 정도 시험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꺼번에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면서 시작해요. 물론 시험에 대한 그 순차적인 것들은 각자의 페이스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전략을 짜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개념들은 없었어요. 어쨌든 토플은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IELTS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 읽기, 쓰기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도 같이 끝나고 읽기도 같이 끝나고 쓰기 시험도 같이 끝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인제 말하기에 대한 것만 1대1로 대화하면서 이제 정말 원 on 원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런 시험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플과 아이엘츠 그리고 요즘은 인제 PTE라고 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시험 방식인데 리젠트 칼리지 같은 경우도 PTE라는 시험 점수 그런 방식을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PTE 같은 경우는 뭐 365일 이용할 수 있다. 뭐 1년 내내 응용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래서 더 자주 시험 날짜를 오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과 IELTS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명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플과 IELTS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은 이제 1 년에 한 60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 열리고요. IELTS는 그거보다 좀 더 적게 시험이 볼 수 있는 과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 토플 같은 경우 IELTS 같은 경우는 시험 날짜 전에 최대 15일 전에 이제 등록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시험 시간에 대한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뭐 총 시험 시간이 한 2 시간 정도로 요즘 짧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IELTS는 아직도 변함없이 한 2 시간 45분 정도로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토플과 IELTS 시험에 대해서 치렀던 개인적인 경험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IELTS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5점씩 점수를 이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0.5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시험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리젠트 칼리지 갈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ELTS 시험이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1대1로 대화하는 것이 시험이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IELTS로 먼저 리젠트 칼리지의 영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제가 5.5, 6.0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0.5점을 올린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올라가는 것과 6.0에서 7.0 올라가는 게 6.0에서 6.5 올라가는 게 되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열정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0.5점 올리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 IELTS가 7.0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토플보다는 높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긴 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7.0으로 이제 IELTS의 이제 점수 그거를 해서 이제 1.0에는 어떤 시험 그러니까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IELTS의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데 IELTS 7.0은 이제 good user라고 이제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라는 평가가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IELTS를 한 7.0까지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어 능력 시험이 향상되면 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향상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ELTS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 전반적인 영어 능력까지 향상되겠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좀 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IELTS를 먼저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0.5점을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 능력 즉 제가 제 자신을 잘 판단을 못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독관과 대화로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을 보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로 오고 가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경우. 물론 어떤 포맷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험 감독관이 뭐 굉장히 뭐 주제를 오프 토픽을 만들어서 주제를 벗어나서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좀 순간적인 순발력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IELTS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IELTS는 두 가지 시험 모듈이 있어요. 아카데믹 그리고 제너럴이 있습니다. 아카데믹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시험 치는 모두 이제 그런 시험 방식이고요. 제너럴은 이제 이민이나 뭐 유업 뭐 다른 뭐 이민이 거의 대표적이죠. 이민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IELTS는 어 읽기라든지 아니면 쓰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과 제너럴이 다른 방식을 해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요. 시험 문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듣기, 리스닝과 말하기는 제너럴이나 아카데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ELTS는 정말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이것을 좋은 점수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커스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게 얘기는 하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해커스 어학원에서 IELTS를 이제 준비했었거든요. 거기서 항상 하는 얘기는 거기서 하는 모듈 그들이 선호하는 그런 감독관들이 선호하는 그 말들을 실수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달달달 암기한다. 그래서 암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암기한다라고 해서 영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는 좀 근데 해커스 학원에서 추구하는 그 IELTS 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타당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능력 시험은 영어 능력 시험이고 내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영어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어 능력 시험은 영어 능력 시험 그 자체입니다. 뭐 리저널 칼리지가 당신이 영어 능력 시험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앞으로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영어 능력 시험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능력. 사실 영어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 영어 능력 시험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 그 IELTS 점수를 잘 받는다라고 해서 또는 이건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토플을 잘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꼭 내 영어 능력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시험 영어를 잘 치르는 사람인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시험 영어는 시험 영어대로 준비해야 하고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다르다. 분리해야 한다. 별개로 분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IH라는 것 자체가 0.5점 올리는 게 또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토플에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IELTS를 좀 오랫동안 한 7-8 개월 준비하다가 또 IELTS 준비를 포기하고 이제 토플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플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토플은 정말 그 학교 그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같은 경우 IELTS 스피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떤 내 말하기 뭐 미니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한 어떤 토픽 대화 이런 것들이 오고 간다면 굉장히 주제가 단순히 아카데믹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한 것도 다양한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쨌든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 시험을 해야 하는데 IELTS 말하기라든지 IELTS 듣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한 것 이상의 것들을 다 뭐 암기를 하든지 뭐 그거를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든지 뭐 이래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짧고 굵게 오직 내가 공부한 학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만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토플은 그냥 유학 그 자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플이 좀 더 그 어떤 그 레인지가 좀 더 좁다. 그 범위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범위가 좀 더 이렇게 잘 압축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플은 입장 순서대로 컴퓨터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이제 '컴퓨터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시험 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아직도 뭐 이민이 아니라 유학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뭐 신학생의 유학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학 또는 언어 연수, 어학 연수 또는 어 학교 간 이제 교류하는 교환 학생으로 가는 것도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토플은 아직도 요구되는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IELTS가 나빴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IELTS의 성향과 토플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토플 점수를 얻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었으니까요. 근데 뭐 "토플이 무조건 좋다. IELTS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IELTS 같은 경우는 그 연방 국가에서 쓰는 어떤 다양한 표현들 그래서 캐나다도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익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또한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IELTS냐 토플이냐 어떤 것을 내가 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쪼끔 이렇게 '아 저런 경험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 시험을 선택해서 시험 방식을 선택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금방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 유형에서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피킹만 예를 든다면 토플은 그냥 그거를 제공해 주고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시간 내에 그냥 템플릿만 외워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IELTS보다는 적어도 스피킹 시험에 있어서는 좀 더 쉽다. 쪼끔 더 이 나한테 잘 맞는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향이 '나는 대화 속에서 뭔가 기발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렇게 시험을 또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IELTS 시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유형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잘 발견하지 않고 시험을 그냥 냅다 준비하면 제가 좀 시간 낭비라고 해야죠. 몇 개월을 쪼끔 소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 소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성향을 잘 생각해서 영어 시험 유형을 선택하고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두세 달 안에 정말 한꺼번에 착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얻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어 능력 시험은 영어 능력 시험일 뿐이지 그것이 내 영어 능력으로서 '앞으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 영어 능력을 잘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 번에 걸쳐서 저희가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정비를 해서 이제 2025 년에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이제 시즌 2로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유학과 영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어에 대한 부분에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5 년에 다시 시작될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